MZ라는 말이 대체로 특징들을 좀 뽑아내 보자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분노를 어느 수준까지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제어가 오로지 부모들만이 결정을 했지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얘기하기 어려울 뿐더러 자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원래 이만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거나, 왜냐면 엄마는 다 받아줬으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쟤는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MZ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소위 MZ세대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MZ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특정 사람들을 라벨링해서 놀리기 좋은 말로 그냥 전락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MZ세대를 묶기도 너무 넓잖아요. 뭐 80년대부터 지금 뭐 2000년대까지 이렇게 막 묶어버리니까 전혀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과거 예를 들면 한 60년대 같으면 한 20년 묶어도 괜찮아요. 20, 30년 묶어도 사회가 뭐 크게 바뀌지 않은, 변화가 이렇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빠르게 바뀌는 사람들을 그 큰 덩어리로 묶어갖고 그냥 젊은 애들을 다 그냥 MZ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건데, 저는 이 말을 뭐 하지 말자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별로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결국 지금 현재 사용은 그냥 젊은이들을 놀리기 위해서 혹은 젊은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쉽게 쓰는 일종의, 이것도 딱지 뭐 라벨링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사에 저항하는, 혹은 뭐 저 부장님한테 대드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70년대식의 그런 저항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쟤는 MZ니까 저래, MZ니까 뭐 아유 됐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설득도 안 되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좀 놀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딱지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적절하진 않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MZ세대란 말을 계속해서 쓸 것 같기는 한데, 뭐 저는 이렇게 썩 실제 사용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뭐 적합한 용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MZ세대에 그리고 굳이 특징 내지는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뭉뚱그려서 그룹핑을 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굳이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적어도 막 3명, 5명 막 낳던 때와는 다른 특징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혹시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보통 이제 3명 내지 뭐 4명 요 정도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좀 많은 집은 더 많았고, 뭐 적은 집은 뭐 2명 정도도 있었지만 2명 이하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반드시 동네 골목에서 다들 놀았습니다. 애들끼리 모여서 놀든, 뭐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애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서 산에서 놀고, 우르르 몰려가서 어디 골목에서 딱지치고 뭐 자치기 하고, 뭐 저 구슬러프, 요즘 뭐 오징어 게임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우르르 모여 아이들끼리 놀았죠. 또 엄마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껴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열에 대해서도 금방 배워요. 사회생활에서도 금방 배워요. 왜냐면 한두 살 많으면 금방 등치도 크거든요. 그 등치에도 눌리고, 당연히 이제 형이나 뭐 누나라고 하면 그들의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 위도 크게 위도 아니지만 여튼 뭐 그 어릴 때는 뭐 6살, 7살, 8살 때는 다 형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싸웠을 땐 또 어떻게 이거 화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뭐가 내가 고집 부리거나 이러면 물리적인 제재가 나에게 들어오니까 고집을 그렇게 부릴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명 내지 2명 정도가 주를 이뤘던 그 세대는 일단 노는 것도 그렇게 아이들끼리 노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뭐 그렇죠. 지금도 반드시 부모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켜보고 있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 주죠.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싸움이나 이걸 통해서 말싸움도 하면서 내 논리가 틀린 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말싸움 하면서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오로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만 주로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은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애가 무슨 말 하는지를 100%다 알아요. 애가 어떤 마음인지를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어떤 행동만 해도 아 제가 지금 뭐 당연하죠. 왜 태어났을 때부터 애를 돌봤으니까. 그런데 사회에 나와선 누가 날 그렇게 알아줄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나를 그렇게 잘 알아준 사람만 커뮤니케이션 하던 사람이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또 뭐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또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좀 더 늘린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룹핑하는 걸 일반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대체로 특징들을 좀 뽑아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그 분노를 어느 수준까지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제어가 오로지 부모들만이 결정을 했지 친구들 사이에서 그 결정을 못 해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인 싸움이 물론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아주 심각한 부상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물리적인 싸움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리적인 싸움, 아이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에서 배워지는 게 분명히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겼을 때 느끼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어떤 승리에 대한 쾌감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사회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것조차도 다 막혔거나 아니면 좀 제거된 거세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거나 왜냐면 자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얘기도 하기 어려울 뿐더러 혹은 내가 원하는 거를 원래 이만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거나 왜냐면 내 엄마는 다 받아줬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어른들이 볼 때는 혹은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쟤는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꼭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또래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경험, 갈등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충분치 않은 채로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는 거는 아마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는 합니다. 뭐 그게 뭐 좋고 나쁘고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관찰형 예능 콘텐츠가 인기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찰형 예능이 다 비슷한 이유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몇 개가 좀 카테고리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혼 예능이나 육아 예능 같은 경우는 일단 자극이 꽤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다투는 과정을 막 보게 되고 혹은 애가 막 진짜 그 금쪽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것 자체가 자극되니까 거기에 이제 젖어드는 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자극에 자꾸 이제 물들어간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네.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사네. 아, 그나마 난 좀 낫네. 내가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 지금 현실이 그나마 저들보단 낫네. 그러니까 남들이 막 끝없이 추락할 때 사람들은 안도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 안타깝다 이거는 아마 본인들의 감정이 아닐 거고 대부분은 이제 안도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일종의 시원함 내지는 쾌감도 느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인성이 나빠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전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과정, 그 불행을 겪고 막 눈물 흘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도 되고 본인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본인이 더 행복하게 해지니까 아마 더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연애하는 프로들 있죠. 무슨 지옥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은 좀 몇 개 좀 다른데 그냥 좀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굉장히 뭐 외모도 훌륭하고 뭐 전문직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어떨까 하는 판타지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연애는 어떨까? 이제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이 아마 포션이 더 높을 텐데. 그러니까 드라마의 그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에 그렇게 우리가 막 시청률 40% 50% 이렇게 줬던 이유는 그런 삶이 당연히 내 거는 아니란 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바닥에 있는 감성적으로는 나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감정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그 달콤함에 빠져들고 그런 연애를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하시면서 그 프로에 이제 빠지시는 거고, 먹방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야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뇌에 아주 큰 자극을 주죠. 처음에는 그냥 많이 먹는 거였다면 지금은 또 많이 먹는 걸 넘어서 특이한 거 먹는 거, 혹은 뭐 아주 비싼 거 먹는 거, 아니면 같은 음식이라도 특이한 방법으로 먹는 거, 아주 괴랄한 음식을 먹는 거 등등 이제 좀 분화가 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마치 그 야동도 맨 처음에는 좀 정상적인 이런 영상들만 있다가 점점 분화돼서 이상한 것들까지 나오는 것과 뭐 매우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자극의 역치가 점점 낮아지니까 점점 더 큰 도파민을 주입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더 자극이 안 되거든요. 먹방도 역시 마찬가지라 저는 어디까지 갈지가 매우 걱정이에요. 아마 저 먹방에 절여진 사람들은 야동에 절여진 사람들이랑 크게 뇌 상황이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먹방에 무슨 먹는 그 후루룩 하는 그 청각 자극하는 소리, 또 막 그 입안으로 막 그 음식들이 막 들어가는 그거를 막 클로즈업 해줘서 막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뭐 또 반복해서 막 같은 장면들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나는 그 메커니즘과 이건 정확하게 먹방은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야동 많이 보는 것처럼 먹방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 예능 전체로 보자면 인간의 이제 뭔가를 보는 거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거, 뭐 이게 이제 관찰 예능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좀 있는 거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당연히 이제 이건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다만 연애하는 그런 예능과 불행을 보는 예능, 뭐 이혼이든 뭐 연애 과정에 싸우는 거든 육아에서 싸우는 거든 뭐 이런 거 불행을 보는 것과 먹방을 보는 거는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워라벨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는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워라벨이라는 게 일과 나의 생활 라이프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좀 행복한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는 젊어서 한 번쯤 다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다, 혹은 멋지게 한번 뭘 해보고 싶은 사람은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80시간이 더 좋고 100시간이 더 좋아요. 이게 뭐 근로시간과 또 이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좀 약간 뭐 불편하긴 한데, 로켓가 예를 들어서 발사가 될 때 그 연료의 대부분은 처음 발사되고 뭐 초반 한 10분 내에 다 씁니다. 왜냐면 초반에 그 우리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조금만 찍찍 이렇게 연료를 써도 금방금방 날아가요. 우리 지구 중력을 벗어나면. 근데 초반에 그 지구 중력 벗어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한 20대쯤이라고 봐요. 20대쯤에는 내 거의 모든 에너지를 매일매일 다 소진할 정도로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정말 내 거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자고 나면 다시 그 에너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저축해놨다가 내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서 로켓을 날리듯이 초반에 20대 때는 정말 나의 그냥 내 몸을 이러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수준까지는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대신 그 일이 이한 일이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한 20시간씩 해보자, 이거는 나중에 편의점 할 사람이면 뭐 또 다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대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사장이 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훨씬 더 초과해서 한번 해보는 경험을 적어도 2, 3년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잘 안 나오면 3, 4년, 4, 5년 정도까지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일단 안 돼요. 내가 해본 게 있는데 전혀 걱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눈에 정말 잘 보입니다. 근데 그게 5년, 3년에 할 거를 한 10년에 늘려서 한다고 해서 그걸 더 잘 알거나 비슷하게 알지 않아요. 초반에 엄청나게 투입해서 엄청나게 이 지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항공기예요. 그냥 지구 안을 계속 날아다니는 항공기 수준이 되는 거지 결코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으려면 일단 초반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미친 것 같다 혹은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면서 하면 저는 분명히 그분은 3년 5년 후에 제 미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한참 더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든 아니면 뭐 화성을 날아가는 로켓이든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또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언제 또 그러겠어요. 근데 초반에 젊어서 워라벨 생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40대 넘어서는 뭐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20대 혹은 뭐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워라벨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쉬엄쉬엄 일하세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한테 더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뭐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부려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는 믿어주시겠죠. 여러분이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20대 그리고 30대 초중반까지는 한번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보면 그게 이제 본인에게 맞는 일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 미친 듯이 해보지 않으면 또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했을 때도 괜찮은 일이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다른 모든 걸 다 버리고서 한번 해보는 그 경험을 몇 년 정도는 하시면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워라벨 이런 얘기는 나중에 중년 이후에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다. 젊어서는 워라벨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고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윤석열과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뭐 민감할 수 있는데 일단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뭐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들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늘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왜 그랬을까를 늘 궁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저 사람이 핸드폰 보다 갑자기 막 놀란 표정을 지으면 저 사람 뭐보다 저렇게 놀랐을까? 혹은 뭐 멍하니 저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금 노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하여튼 등등 사람의 행동을 저는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인 편인데 그는 왜 지금 이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참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왜 저 사람은 저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우리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혹은 뭐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세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지금껏 20, 30년 살았던 세상은 저나 앞에 있는 PD님이나 혹은 뭐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살았던 세상과는 매우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몇 년은 더욱더 달랐겠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일에 대해서 MG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진 세계는 구성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다르다 이것과는 조금 또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세계는 뭐 PD분들, 작가분들 혹은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제 가족들 또 가족의 뭐 유치원 동료 부모들 혹은 뭐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주로 이제 만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겠죠. 근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꽤나 매우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포진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을 잘 못 만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편향적인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매우 공손, 좋은 말로 표현하면 공손, 매우 혹은 안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비굴하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을 했던 혹은 그가 판단했던 것들이 틀릴 가능성,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기회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둘러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적어도 뭐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혹은 적어도 지난 몇 년간 반반이든 아니면 뭐 한 20%든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만났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는 너무 저는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 발표를 할 때, 이거 페이크 영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고, 두렵다는 생각보단
기이하다, 기괴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랑은 너무 안 맞는 일을 벌인 거잖아요. 지금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엔 없었고, 그 다음에 설령 가진 사람이 소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일방적이어서 그 일반적인 상식을 그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지금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또 이상한 또 영상들 같은 걸 주로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극단적이 되고, 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만 그냥 일반인이, 보통 사람이 극단적이 되는 거는 이 사회 전체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걸 말려야 될 사람들은 전혀 그걸 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아주 특별한 분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은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해서 그 난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큰 일이 그에게는 일어난 거지만 우리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늘 경계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지만, 왜냐면 그만큼 큰 권력을 당연히 가지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우린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편하게 보게 될 환경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문, 종이신문 같은 게 오면 나랑 의견 다른 거나 아니면 이거를 계속 어쨌든 넘기면서 봐야 되고, 새로운 소식을 얻으려면 싫어도 피할 수 없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기사만 쏙쏙 골라 볼 수 있고, 원하는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만 쏙쏙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놈의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알아서 내가 좋아할 법한 이야기들만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것들도 한 3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보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균형 감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이야기, 특히나 이제 우리는 핸드폰에 워낙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디어를 보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면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것만 계속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을 때는 그 중에 제일 센 얘기들에 내 뇌도 자극이 되고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한쪽으로 편향된 얘기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얘기에 자꾸 클릭이 됩니다. 그럼 그 극단적인 얘기들이 자꾸 내 뇌 속에서 남아있을 거고, 인이 바뀌겠죠. 뇌가 절여지는 거죠, 또 거기에. 여기 이렇게 절여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편에도 절여지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예 이들은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지만 그 둘이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유니버스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이둘이 어떤 대화가, 설령 같은 한국어를 쓴다고 해서 어떤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전혀 안 통하죠.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애써 그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시절이 이렇게 하수상한데 지금 누구 저쪽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될 여유가 있냐? 라고 얘기하신 분도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도덕성도 파괴가 됩니다. 즉, 그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점쯤이 되면 내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믿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니, 나도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먹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나를 막아? 너는 내가 무력으로 제압하더라도 전혀 이건 내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난 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신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인간들 싹 쓸어버리지 않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일단 저 인간들부터 쓸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상 과제잖아 라고 판단들을 하고, 저 인간들 쓸어버리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사실은 워낙 이제 유튜브니 SNS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자꾸 떠먹여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미국에도 지금 유럽에도 오히려 선진국들이 더 그런 일이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통신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계는 쪼개지고 나라들도 막 우극좌 세력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보기 싫은 거,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고 정말
침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얘기하고 너무나 다른 사실들을 막 주장할 테니까. 그러나 그거를 싫더라도 먹는 거, 싫더라도 보는 거, 이게 저는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도 약간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 가능한 그 균형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썩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했던 사람과도 불편한 인간관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본인이 했던 삶의 궤적 경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체로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제 더 많이 쌓이겠죠. 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왜냐면 해본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자기 확신도 아마 강해질 거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같은 게 더 생길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의 삶을 또 살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건 잘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 그게 점점 강화되는, 마치 AI가 강화학습 하듯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옳아지는 거죠. 20대 때는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싸우고 뭐 서로 맞춰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만, 한 40, 50대, 50,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굳이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내 생각이 맞음을 강요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본인도 느끼거든요. 왜냐면 나한테도 누가 그렇게 들어와서 생각 바꾸라고 하면 잘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 한 8가지 정도는 뭐 비슷하게 맞거나 아니면 잘 대화가 되는데 한두 가지가 좀 달라. 너무 달라. 20대 같으면, 혹은 뭐 더 어릴 때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등학교 뭐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반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어야 됐지만, 이제는 생활 반경도 너무나 달라지고 내가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안 만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내가 한두 가지가 불편하면 굳이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보험을 팔아야 되거나 이 사람을 뭘 가입시켜야 되는 게 아닌 이상은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이제 비즈니스 관계인 거고. 그러니까 나와 그냥 친분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 중에 나랑 생각이 달라? 이 부분은 안 맞아? 나머지는 대체로 괜찮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 생기면, 그래,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모임에 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내 모임에 저 사람을 안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이제 뭐 멀어지는 사람이 한두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맞는 사람들과만 지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친했던 사람과도 그렇게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이 좀 열려있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혹은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생각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뭔지는 한번 궁금하다, 내지는 저 사람이 왜 그 생각할까 정도를 알아보는 노력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 좋은데, 대체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또 바쁘고 또 내 일에도 이제 워낙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또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그럼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부지라고 그냥 라벨링하고 딱지 붙이고 그냥 결정 내려버리고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랑 또 접점이 사라지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들과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람이 싫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부가 많이 결정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부가 좀 앞서 나가고 친했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좀 부가 뒤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는, 이건 그냥 도식화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클래식 좋아하고, 혹은 와인바 좋아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좋아하고, 뭐 등등등 이런 뭐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자기와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또 대체로 그런 걸 테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런 거에 재미를 또 느끼게 될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친구랑 치킨에 맥주를 즐기게 되거나 혹은 뭐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맞게 이렇게 살겠죠. 근데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성이 둘 다 괜찮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얘랑 같이 무슨 좋은 술집에 가게 되면 이 친구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건 배려 차원에서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얻어먹을 걸 아는, 조금 가난하다고 표현할게요. 조금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그 비싼 집 가서 뭐 얻어먹으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해주는 게 과연 얘가 좋아하긴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여러 부담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격차가 좀 벌어질 때도 사실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도 친해지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친해지기 어려운 것들을 조건들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많이 생겨나는데 가까워지기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맞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제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작동한다고 봅니다. AI 판사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AI 판사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AI 판사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아마 주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판사에 대한 지금의 신뢰는 매우 떨어져 있기도 해요. 물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판사들이 되게 그렇게 뭐 몰상식한 판결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짧은 판결문 뭐 소식 뉴스만 보니까 야 저런 짓을 한 애가 어떻게 뭐 2년 만에 풀려난다고? 혹은 뭐 야, 어떻게 뭐 빵 한 조각 훔쳤는데 어떻게 저게 뭐 1년 6개월을 살아야 돼? 뭐 등등 이제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판결문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게 판결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짧게 뭐 몇 줄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분노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인간 판사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면 AI 판사라는 건 결국 수많은 판결 내용들을 학습을 해서 지금까지 판사들이 내렸던 결론에 가장 근접하게 혹은 판사가 놓친 부분마저도 보완해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야 그렇다고 어떻게 AI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겠냐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뭐 종종 드는 얘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지폐 셀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 가서 새마을금고 같은 데 가셔서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100만 원을 세는데 예전에 그 카운터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창구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잘 세셨죠. 타타타타 거의 뭐 기계처럼 이렇게 세셔서 맞으면 100장 딱 두들길 때 탁 튕기면서 100장 딱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셉니다. 2번 샜는데 100장 맞으면 이건 틀림없이 100장이에요. 그러다가 개수기가 들어옵니다. 개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개수기에 100장을 넣어요. 트르륵 해서 이제 100장 딱 맞았죠?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이 셉니다. 창구에 계신 분이 타라라락 세서 100장 딱 맞으면 그때 띠지 두르고 도장 빵 찍습니다. 그 얘기는 기계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역시 믿을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아직 못 믿겠어. 그냥 편하게 빠르게 한번 세주는 거 정도지. 요 단계를 지나가면 내가 셌던 거를 기계한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 단계도 넘어가면 기계에 2번을 넣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2번 했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죠. 기계에 그냥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 판사가 아닌 AI 판사가 도입되는 과정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재판이 들어왔을 때 피고 측 또 원고 측의 주장들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증거들을 입력을 해서 과거에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주면서 뭐 이쪽 승소 확률 몇 퍼센트 혹은 뭐 저쪽에 이런 판결을 내려야 될 확률 몇 퍼센트 정도로 도움을 주고 인간 판사가 그걸 참고해서 내리겠죠. 근데 그게 훨씬 시간 절약도 될 거고 아마 노동력도 절약이 될 거고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하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 정도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좀 더 반복되다 보면 기계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다르지 않게 되는 혹은 거의 뭐 차이가 없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굳이 판사가 꼭 저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AI 판사가 내리는 결론에 인간 판사는 그냥 도장 정도 찍는 역할로 전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AI 모델들로 서로 다른 판단을 받아보고 두 개가 일치하면 그냥 그 판결로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뭐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보세요. 뭐 지금 나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저 판사 저거 어디서 뒷돈 받아먹은 거 아니야? 저 변호사 저거 어디 저 전관 예우 받은 그런 변호사 아니야? 뭐 검사 출신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들 우린 지금 하잖아요. 인간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그 의심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AI가 도입되면 아마 만약에 어떤 피고든 원고든에게 너 어떤 판사의 판결을 받을래라고 하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난 변호사 쓸 거야. 변호사에 그리고 또 그 변호사에게 돈 쓴 만큼 그 인간 판사에게 판결을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AI 판사의 판결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공평하게 저 인간 저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인간 말고 진짜 그냥 공평하게 기계가 내린 판결을 나는 더 신뢰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판단에는 특히 뭐 이것도 단계가 있겠죠. 1심에서는 AI로 하고 2심에서는 뭐 인간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긴 할 텐데, 결국은 AI 판사가 우리의 여러 송사들을,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는 대단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쯤 되면 실제로 재판까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그 비슷한 AI 모델이 재판 가기 전에 네가 이길 확률 60%인데 해봐, 혹은 네가 이길 확률이 20%짜리인데 너 돈만 날리는 거 아니겠어? 결정 내리면 굳이 내가 그 재판에 돈을 들여서 그런 변호사를 사고는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법조인들은 몰라도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이후의 법조인들은 꽤나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 40년 전에 그 DDD가 처음 나왔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맞을 겁니다. 40년 전쯤일 거예요. 그 뭐 시외 통화나 이런 것들이 직접 연결되는, 중간에 교환원이 없는. 그래서 노래도 있었어요. 김예림 씨인가 하는 DDD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직접 다이얼 이제 생긴 건데, 그 전에는 전화 교환원 이분들이 뭐 전문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그래도 각광받는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기계가 다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막 그때 사진들 막 이렇게 저 헤드폰 끼고 막 여기저기 꽂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전화 교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만큼 아마 법조인들도 상당 부분은 AI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나라나 아마 뭐 당연히 계층도 있고 계급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하려다 보니 충돌들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우리가 정말 계층이 없나? 뭐 계층이 당연히 있는 거고 계급이 정말 없을까?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신분이 아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재벌회장과 그 회사에서 뭐 경비를 서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혹은 뭐 말단 직원 같아요? 난 전혀 안 같은 것 같거든요. 일방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단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냥 우린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자꾸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평등 분야가 있죠. 평등되는, 그리고 평등한 몇몇 분야가 있죠.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불평등해요. 그래서 다 계급이고 다 서로가 뭐 갑과 을의 관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모든 세상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조금 더 내 삶을 낫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 없다고 부정해버리면, 아니 뭐 하다못해 1등석과 이코노미 클래스만 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혹은 놀이동산에 가서 패스트권 뭐 이런 거 끊으면 돈 20만 원 더 내면 그냥 줄 안 서고 막 들어간다면서요. 누구는 계속 땡볕에 줄 서야 되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승리일 뿐인 건데, 특히나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연예인 쪽이거든요. 연예인들 보면 명확히 정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계급의 가장 최상단에는 영화 배우 내지 뮤지컬 배우, 이 사람들이 거의 최상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탤런트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드라마에 주로, TV 드라마에 주로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요즘 약간 좀 뭐 워낙 대작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좀 바뀌거나 혹은 뭐 경계가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만, 여튼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그 다음이 예능인 혹은 그냥 방송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가 이제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포터 내지 개그맨들이 그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이 버는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개그맨들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버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영화 배우는, 가수를 빼먹었구나. 가수는 영화 배우 바로 아래 탤런트랑 비슷한, 뭐 개인적인 이건 저 판단이니까 뭐 얼마든지 문제 삼으셔도 되는데, 탤런트와 비슷하거나 탤런트가 약간 낫거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개별 차이는 당연히 있죠. 어떤 뭐 저 BTS 같은 가수들은 또 뭐 넘사벽인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개그맨들이 어떤 뭐 예능 프로에서 혹은 뭐 리포터들이 어디 인터뷰를 가서도 그 배우들 대하는 걸 보면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공손해요. 그리고 무슨 시상식 이런 거에 보면 요즘은 약간 또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시상식에도 보면 무슨 청룡이니 무슨 그 백상이니 하여튼 이렇게 배우들 나와서 하는 시상식에 보면 가수들이 거의 재롱을 좀 피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좋아하고 환호하면 내가 좀 무게가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 배우들 모습 보시면 굉장히 근엄합니다. 그간에서 연기할 때는 다르고 마치 영화제 같은 데서 이렇게 딱 탁자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와 세상 그렇게 근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인터뷰하러 가는 리포터들이나 아니면 예능인들 보면 아유 허리를 그렇게 막 숙이면서 무슨 배우님 뭐 무슨 선생님 리포터한테 무슨 리포터님 무슨 리포터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배우나 가수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개그맨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그맨한테 무슨 개그맨님 아니면 뭐 무슨 개그맨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아주 원로인 경우는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대체로 다 하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에 대한 좀 하찮게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광대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남을 웃기는 사람을 되게 이 사회 여러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인 물론 실제로 뭐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 그랬긴 했죠.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시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좀 유교적인 사고가 남아있어서인지 남을 웃기는 사람을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남을 재밌게 웃기게 만들어주는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 웃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안 웃는 사람들이 똑같은 노래 두 번 듣는 거는 계속 좋아하지만 똑같은 개그 두 번, 세 번 하면 아유 저거 아이디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맨날 듣는데 그러니까 남을 계속 새로운 것으로 웃긴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뼈를 깎는 고통인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하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예능인들 가운데도 정말 뭐 그냥 평하게 얘기하면 뭐 유재석, 뭐 신동엽, 뭐 무슨 강호동 이런 분들은 본인 분야에서도 한 20, 30년 이상 얼마나 전문성 쌓아오신 분들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그들의 예능 프로그램에 한 10년 차 배우, 뭐 20년 차 배우 나오면 그렇게 공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급들은 과연 이게 정당한가? 차라리 뭐 돈으로 결정하자. 그럼 난 차라리 그건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누구는 더 존귀한 사람이고 더 존귀한 존재들이고 누구는 더 하찮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 저는 이건 좀 부조리하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경제적 여건이나 뭐 신분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슨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불만이 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던 뭐 경제적인 거에 의한 차별 대우 이거는 이제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부정하다 보면 아마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인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설 자리가 매우 좁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효율이 그럼 최고냐? 누구 자존심 상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경제적 여건에 따른 예를 들면 아까 뭐 놀이동산 혹은 뭐 비행기 하다못해 핸드폰만 해도 150만 원짜리는 저장 용량이 뭐 512 기가인데 200만 원짜리는 2테라 주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돈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질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더라도 나만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모두가 안 받아들여야 된다 혹은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 내지는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개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자유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은 예전에 이제 부자 되세요라는 그 말이 이제 유행했던 때가 있었고, 그럼 부자의 기준을 뭐 어느 정도로 볼 거냐, 혹은 뭐 그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경제적 자유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좀 다르게 포장하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게 결국 이제 부자 되고 싶다는 얘기랑 저는 뭐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다고 보니까.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써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말 끝도 없이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욕망을 좀 제어하거나. 그래서 난 맨날 1등석 타고 저 발리 갔다가 저 두바이 갔다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600일씩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을 내가 먹고 난 맨날 뭐 비싼 명품 뭐 가방에 반지를 이런 욕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나가면 경제적 자유는 아마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부가 필요한 거고. 근데 난 그게 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적당히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그냥 뭐 밥값 정도 낼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애들 아팠을 때 병원비 내거나 아니면 추가로 치료할 때 그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정도 아니면 난 됐지 뭐. 요 정도 판단이시면 사실 아주 어렵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아주 엄청나게 욕망과 함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 욕망을 좀 제어하면서 경제적 자유의 수준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러니까 부의 수준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대체로 그 후자 쪽,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어느 정도 불필요한 욕망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정말 그거 산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한테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건 진짜 필요한 거죠. 뭐 있지? 휴지, 뭐 생수, 정영진의 시대유감,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게 되는 거잖아요. 사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런 거에서는 내가 부를 생각하거나 이럴 여유도 없어요. 그냥 얼마 가격 비교하면서 조금 더 싼 걸 사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걸 사거나 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근데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살 때 주로 나는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뭐 백이 됐든 무슨 뭐 비싼 컴퓨터가 됐든. 그러니까 그 사고 싶은 마음을 좀 잘 컨트롤해서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 중에 아주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욕심을 버리는 것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많은 부가 이제 필요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소득 정도 수준은 있겠죠. 가장 뭐 최소한의 수준은 있겠으나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또 너무 비교하기 좋아하고 또 우리가 관계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자꾸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제 배 아파지고 내가 스스로 못나진 사람 같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경제적 자유는 뭐 어쩌면 이룰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 부자가 되는 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의 주장인데, 이거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내가 부자 될래? 라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부자보다는 그냥 다른 행복을 찾을래? 라고 선택하거나.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야,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20, 30대의 경우에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일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다른 것들 다 버려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살아?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면 부자의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만약에 내가 돼야 되겠다, 돈 누구보다도 좀 많고 싶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돈이 흐르는 곳에 빨리 찾아가서 돈 버는 방법을 빨리 공부하고 미친 듯이 잠잘 시간 아끼고 내가 친구 만날 시간 버리고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 볼 시간 다 포기해야죠. 일주일 내내 매달려야죠. 그 정도도 그러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부자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소소한 즐거움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길을 선택해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거나 그 행복을 찾거나, 아니면 인생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부자의 삶을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하면 정말 그 돈이 흐르는 곳을 빨리 찾아서, 어렵진 않거든요. 어딘지를 모르진 않아요. 다 공부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빨리 공부하고, 그 중에 내가 돈 버는 뭐 한 100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1, 2, 3번 매겨갖고 빨리 해야죠. 미친 듯이. 다른 생각 다 버려야죠. 굉장히 불행하고 아마 어쩌면 그게 적성에 안 맞으면 정말 미쳐버릴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을 했다면, 부자로 살기로 선택을 했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면
적어도 뭐 몇백억 부자, 뭐 몇천억 부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그러나 이 정도 노력을 15년, 20년 한다면 저는 적어도 지금 물가 기준으로 4, 50억 이상은 무조건 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 뭐 40대 이후에 본인이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아주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누구 밥 사주는데 혹은 내가 뭐 무슨 메뉴 고르는데 막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정도는 충분히 될 테니까. 그리고 그 4, 50억 쌓았던 분은 그 이후로도 아마 살았던 궤적이 있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막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리고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그 가치도 이제 여러 가치가 있겠죠. 가치라는 건 이제 내가 어디에 더 값어치를 두느냐, 뭐 이 얘기일 텐데, 이 세상이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삶이 더 윤택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 개의 난 가치를 줄 수 있겠지만, 그 가치라는 것은 고민해서 생긴 가치인지부터 먼저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생각이 진짜 본인 생각인가 라는 거잖아요. 대체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우쭈쭈 해줄 것 같은 거에 마치 이게 내 가치관인 것처럼, 내가 제일 가치 두는 어떤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지 말고, 저는 가끔 후배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인생에서 일주일 정도만 시간 내면 된다. 80년 사는데 그러면 주가 8호 한 400주, 4,000주쯤 될 텐데 1년 52주니까 그 중에 한 주 정도만 시간 내면 된다. 한 주 정도만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본인 방에 갇혀서 일주일 동안만 아주 배고플 때 햇반 조금씩만 먹고 밥도 많이 안 먹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머리가 탁해지니까.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물과 일주일만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답 나온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답도 본인이 대체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 30분, 1시간 하다 마니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올해도 아니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인생 전체를 결정질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정도 고민 못하는 건 바보죠.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 내서 정말 핸드폰도 절대 켜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되게 답답하겠죠 물론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근데 한 3, 4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탁해졌던 모든 것들이 맑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있는 그 답을 괜히 뭐 인스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인스타에 뭐 좋은 얘기 많죠. 그런 거 보면서 잠깐 감동하고 내일 아침 다 까먹는 걸, 그런 거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 일주일만 딱 본인이 그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얘기하든 그거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본인이 확신을 가진 그 생각이 있을 땐 아무리 인스타에서 좋은 얘기를 봐도 누가 뭐 좀 아무리 떠들어도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특히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막 너무 번잡스러운 생각이 많을 때는 그 한 일주일 정도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네트워크 다 끊고 본인과만 한번 얘기하는 시간 일주일만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국뽕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뽕을 너무 싫어해요. 아니 뭐 나라 좀 더 좋게 생각하자는데 너는 뭐 그렇게 불편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도 이제 말을 많이 듣죠. 일단 전 위험해서 싫기도 하고요. 그 위험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 싫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내가 진짜 제일 똑똑해. 그리고 내가 뭐 노래 부르면 사람들 다 끝이야. 내가 만든 요리가 제일 맛있고 내 성격도 짱이고 난 정말 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한다.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 아니 자뻑이 아주 이렇게 할 텐데 내가에서 나를 우리로 바꾸면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정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예쁘고 잘생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든 음식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우리나라 한글이 제일 우수하고 소주가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뭐 한류에 뭐 각기 다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솔직히 한류도
한류도 예전에 일본의 그 막 화려했던 80년대 전세계 강타했던 거랑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일본 음식들도 엄청나게 많이 전 세계로 진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 경제가 잘 뭐 괜찮아질 땐 또 그런 여러 해외와의 교류 같은 거 늘어나면서 문화도 이제 발전하기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글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에 가장 만든 사람이 밝혀져 있는 유일한 글자에 뭐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뭐 2주 만에 배울 수 있는 가장 뭐 뛰어난 문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건 뭐 제 책에 이제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것 이상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정말 그 자부심을 자신감 있게 느낀다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 정말 부자, 찐부자들이 막 명품 막 로고 이만한 거 막 붙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졸부된 사람들, 갑자기 돈 좀 생긴 사람들이 막 무슨 슈퍼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무슨 이재용이니 뭐 이부진 뭐 이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입지도 않거나 혹은 입더라도 그렇게 티나는 걸로 입질 않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없었던 걸 들키기 싫고 내 못남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 자꾸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이런 하나하나에 막 열광하고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막 너무 안심을 하고, 혹은 뭐 특히나 그 우리 가수들이 해외 리스너들에게 그 평가받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해외 사람들이 뭐 박효신 씨 워낙 노래 잘하시죠. 뭐 그런 사람들 노래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박수치고 막 감동한, 이건 난 뭐 물론 상당히 일부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거 보는 사람들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수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우리 막 박효신 누가 봐도 노래 잘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데 외국에서 인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근데 또 여기에다 하나 약간 짜증나는 거는 외국인들 중에도 백인들, 서구 백인들이 인정해줘야 진짜 인정이야. 와, 이건 난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 가수, 이거는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도 있거든요. 장사도 별로 안 돼. 클릭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중에서도 서양인 중에도 흑인은 또 잘 안 돼. 백인 서양인들이 인정해주는 우리 컨텐츠, 우리에 대한 칭찬, 우리 뭐 설악산 예쁘다, 뭐 서울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무슨 음식 맛있어, 이거 할 때 막 미칩니다 우리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우리의 열등감을 들키는 것 같아서도 싫고, 그 다음에 이런 열등감 들키기 싫어서 포장하는 국뽕에도 또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서도 또 싫고, 우리의 그 비열함과 열등함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저는. 이 국뽕이라는 것 자체를. 제발 좀 그러지 말자. 그냥 뭐 좋은 건 그냥 좋은 대로, 오케이, 뭐 잘하고 있네 정도 칭찬하면 되는 거고, 메달 땄으면.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이번 말고 지난번 올림픽에서 100m 누가 우승했는지, 혹은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말고 그 전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우승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 혹은 뭐 자메이카가 올림픽에서 저 마라톤 1등 했다고 해서 자메이카 정말 대단한 나라야, 어떻게 우리가 저런 나라를 몰랐을까, 저 나라의 문화는 뭘까 생각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올림픽에서 메달 딴 건 그 올림픽 열심히 해서 선수들이 메달 딴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좋은 만큼까지만 하면 되는데, 너무 호들갑 떨고 어떻게든 이걸 우리나라랑 연결시켜갖고, 야, 우리 민족은 원래 대단했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뭐 주몽부터 시작해서 무슨 양궁을, 제발 그러지는 말자. 양궁 시작한 지가 언젠데 그 주몽을 거기서 찾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딱 좋으면 좋은 만큼, 20만큼 좋은 거면 20만큼만 좋아하시고, 뭐 50만큼 좋으면 한 50 정도 칭찬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20이든 50이든 일단 서양인한테 칭찬 한번 받으면 그냥 100까지 무조건 올려버리는 이 국뽕이 나는 너무 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청년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일단은 안 낳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낳았을 때 생기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큰 것 같고요. 안 낳을 방법이 매우 많아서 그렇기도 하죠. 예전에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안 나올 방법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0대 후반까지 결혼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사회적 압박도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 통과 의례처럼 이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이 안 낳고 어떻게 산다는 것 자체는 그 선택이 아니라 완전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낙오된 사람들이 아니고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올 방법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 누구도 뭐 그런 압력을,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압박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결혼 자체를 꽤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이 주는 여러 사회적 부담들, 그리고 결혼 관계라는 게 두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부담들을 굳이 우리 청년들이 벌어지고 살까? 예를 들어 한 3, 40년 전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때는 남편,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아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대를 잇기 위한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지금은 뭐 가전들도 잘 나와, 그리고 혼자 살 여러 집들도 있어, 뭐 가구들도 혼자 살기 너무 편해져. 굳이 결혼이라는 그 부담을 본인이 껴안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이게 살아온 뭐 10대, 20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반복되는 자신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삶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워낙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들을 쉽게 보잖아. 예전에 뭐 그런 거 잘 모르셨을 텐데, 있었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뭘 틀든 뭘 보든 저 좋은 것들을 다 누군가는 해주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 2% 정도 상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모든 걸 이제 해주고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 정도 내가 못할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면 애한테 내가 그 원망을 들으면서 내가 뭐하러 아이를 낳는가, 뭐 이런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 높아지면 아이를 덜 낳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겪는 거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같은 게 굉장히 좀 심한 문화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 그리고 그 비교 결과 나는 너무나 낙오된, 웬만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황들에 나를 놓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면 뭐 충분히 소소하게 즐길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그냥 선택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그래서 아이 굳이 나를 위해서 날 생각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 개인들의 삶의 행복이 중요한 건데 굳이 뭐 애 둘 셋 낳으면 뭐 애국자라고 칭송해지, 그런 거에 전혀 떠밀려 가지도 않겠지만 가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하면 또 우리들이 오롯이 또 겪어내야 될, 뭐 우리의 몫인 거고 우리의 책임인 거지, 굳이 그 책임을 야 니네들 빨리 아이 낳아서 우리 부양할 사람들 만들어내라, 이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요즘 뭐 저출생 대책이니 뭐 어마어마하게 뭐 예산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혹은 행복한 건 아니더라도 불행한 순간을 좀 더 줄여주는 뭐 그런 행정을 하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다. 내가 그래도 좀 살만하면 그래도 한번 좀 아이 욕심 있는 분들은 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거는 어쩌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니까 저는 그런 선택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 흐름은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잔인한 일인 것 같다. 알아서 그들이 하게 놔두고 대신 적어지는 인구에 대비하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개 있죠. 뭐 심플하게는 그냥 보정 없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전에 좋아요 나왔던 숫자와 그 사진 올렸을 때 숫자가 매우 차이 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좋아요 6개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이야 뭐 큰 차이 없겠지만, 정말 뭐 좋아요 막 2,000개, 3,000개 달리던 분들, 그분들 보정 없이 뭐 기본적인 화장하시고 아무 보정 없이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전 댓글의 분위기와 그 사진 올린 인스타의 분위기는 매우 아마 달라질 거고요. 그거 말고도 많죠. 이렇게 판단하는 법도 있습니다. 휴먼 인덱스 같은 건데, 야, 너 괜찮아. 야, 아직 뭐 너 나이도 충분히 괜찮고,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이제 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으면 누가 질투를 하면 하지 위로하지 않거든요. 위로를 해줄 때는 보통 아래에 있다 혹은 본인이 충분히 그 사람이 나에게 경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 그런 위로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뭐 야 요즘 뭐 40 넘어서도 잘 애 낳고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거의 이제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 무책임한 이유는 뭔가요?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인데 있는 그대로의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들도 자기의 짝짓기를 위해서 즉 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슴을 막 이렇게 부풀리고 깃털을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심지어 그 공작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의 생존에도 불리할 만큼 그 꼬리 깃털이 화려한데 왜냐면 그 도망갈 때 다 보이잖아요 천적들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본인을 부풀리거든요. 그래야 상대에게 선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를 어떻게든 좋게 보여서 더 선택을 받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화장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또 예쁘게 SNS 찍어서 보정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말은 좋아 보이죠. 있는 그대로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 성격이나 진심이지 그 외적 조건들 너무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잘 모르겠으면 2박 3일 정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성격 혹은 뭐 그 사람의 인성, 인품 이런 거에 빠져서 그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있는지 물론 좋아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은 있죠. 만나보는데 그 사람 정말 인성도 인품도 괜찮더라. 그런 경우야 당연히 있겠지만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그런 메커니즘과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일단 외적인 것에 나의 호르몬, 나의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줘야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내 마음이 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뭐 아주 외모가 아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뭐 직업이 됐든 연봉이 됐든 자산이 됐든 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하게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지금 제 나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키도 너무 적나라한가요? 한 165쯤이라고 지금 165 있는 분들이 너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165고 경기도 어느 수도권 외곽 지역에 뭐 작은 빌라에서 월세를 저렴하게 내고 살고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월급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남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소개팅 자리가 됐든 나는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든 저를 누군가에게 어필했을 때 제가 정말 인품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인성이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등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자기의 브랜드를 그래서 만드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든 공부를 해서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의사다 혹은 어디 판사다 이러면 내가 인품이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좋아해 줄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적어도 외모를 아주 멋지게 꾸며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거나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라면 본인을 매우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요 어디 기업인 영진 무슨 회사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자꾸 이 자질구레한 설명이 많아지는 만큼 상대에게 매력 포인트는 매우 깎인다.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매우 낮아진다. 요것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도 할 때나 사랑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시작하실 때 대단히 유리해질 것 같다. 제가 스타벅스 매장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어디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전문직을 워낙 이제 좋아하시긴 하니까.
어디 뭐 세무사입니다. 뭐 등등 이런 본인의 설명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매우 특히 이제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일 텐데 매우 유리한 연애 시장에서의 어떤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명함에 이름 석자만 딱 써 수 있는 사람이면 뭐 거의 최고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 정영진하고 전화번호만 딱 있는 명함이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건 굳이 막 명함에 막 적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본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연애 결혼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할 거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까칠 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남성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굉장히 고난의 시기가 저에게 좀 있었어서 가능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특별히 많이 참전하진 않는데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남성 편을 들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성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어찌 보면 제가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미니스트라는 게 뭐냐? 이제 저 좀 오래돼서 이제 많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남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으로 동등하게 평가받고 그리고 동등한 삶을 살아내는 이게 사실은 진짜 페미니스트가 원하는 바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들어서 근데 그게 마치 그때는 워낙 이쪽으로 기울어진 판이다 보니 제가 마치 남성들 편을 막 들은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전혀 뭐 그럴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냥 남녀가 공히 같은 일을 해서 같은 능력을 보여줬다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누군가를 더 자꾸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여성분들의 진짜 능력을 더 못 보여줄 가능성도 오히려 더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더 손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할당이나 배려를 통해서 그분들을 더 취업시킨다거나 그분들을 더 승진을 빨리 시킨다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다른 조직원들의 눈빛은 당연하거든요. 아, 저 사람 여자라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여자라 뽑혔구나. 얼마나 이거 불이익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남녀를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능력대로만 평가하고 능력대로만 보상을 하자. 이게 이제 제 주장의 뭐 핵심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잘못 알려지기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어쨌든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과격한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을 쓰면서 오해를 좀 많이 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남녀가 물론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이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차이는 아닌 거고 남녀가 서로 이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것이고 그 다른 점들은 서로 우리가 좋아하고 어울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남녀의 차이가 아닌 어떤 뭐 업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아무 차이 없이 남녀가 동등하게 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그리고 성과를 이만큼 냈으면 낸 만큼 그만큼 평가하고 그만큼 우리가 보상하는 그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뭐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등등을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성별 갈등은 조금 그때와는 또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5, 6년 전, 7, 8년 전보다는 아주 과격한 분들은 조금 더 소수가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참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굉장히 과격한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표하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입지는 조금 이제 좁아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과격한 목소리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또 여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아마 여성들에게도 좀 배척을 받는 일부 과격한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지금은 뭐 남성 중에서도 그런 뭐 우월주의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매우 소수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 제외하면 남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때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갈등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연애, 결혼에 대해 20대에서 30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연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연애가 갖다 주는 달콤함,
내 마음의 설렘, 그리고 짜릿함, 쾌감 이런 것들은 다른 무엇이 갖다 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무리 배고프다가 짜장면을 먹어도 물론 되게 행복하지만 그 순간 연애가 주는 그 짜릿함과 설렘은 아마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연애라는 건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그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상처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연애하다가 헤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하면 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귀다가 막 헤어진 사람들 나중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동안 쓰레기 같은 놈들만 자꾸 만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는데, 아마 본인이 한 명 정도 쓰레기를 만났다면 그 쓰레기가 문제겠지만 3명, 4명, 5명이 자꾸 쓰레기라면 아마 본인이 쓰레기들을 자꾸 유혹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쓰레기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사람들 자꾸 뭐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욕할 필요 없이 나의 문제 혹은 뭐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나는 나 스스로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늘 좀 판단하시면서 연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에 대부분의 아마 20, 30대 분들은 자제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둘? 요 정도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시다 보니까 더 부모님들이 좀 더 귀하게, 뭐 안 귀한 자식이야 당연히 없습니다만 더 보호를 아마 많이 하고 이 사회로 진출하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될 정도의 점수보다, 굳이 점수를 표현하자면 본인을 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건 이제 부모들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좀 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자기객관을 일단 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내가 결코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좀 이렇게 파악하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타 보다 보면 정말 막 화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만큼 혹은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바로 밑에 정도는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을 만약에 만나고 싶으면 마음가짐이 하나 필요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 본인만 그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대체로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연봉 괜찮고 능력 있고 뭐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얼굴도 뭐 깔끔하게 생겼어. 요즘 이제 그런 거 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저것 하는데 그 사람은 키가 좀 작아. 뭐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추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코 그런 사람은 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경쟁률은 매우 치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 문제 혹은 뭐 남자 문제로 본인의 속을 썩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역시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맨날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저놈 또 바람 폈어, 저 여자 또 다른 남자 만나, 맨날 어장관리해, 이렇게 불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그게 좋아서 본인도 같잖아.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지, 마치 내가 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당위성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해서 좋아했다면 사람의 기호도 대체로 비슷하다. 키 큰 사람 안 좋아하는 여성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하는 여성들 별로 없죠. 돈 많은 거 안 좋아하는 여성 별로 없죠. 또 예쁜 여성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 거의 없을 거고, 또 하여튼 뭐 저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뭐 건강한 몸들을 가지신 분들을 싫어할 남자들도 별로 없겠죠. 당연히 좋아하는 게 대체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약간의 뭐 선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치열한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 놓고 마치 저 사람이 다른 뭐 8, 90%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거는 마음을 좀 잘못 먹은 거다. 그 정도는 적어도 알고, 내가 그만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는 하고 가자.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받을 상처가 좀 덜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연애의 끝이 꼭 결혼이 아니라는 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물론 뭐 이거야 뭐 다들 동의는 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소설책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고 마지막 끝부분만 보면 아무 재미없잖아요. 아마 헤어지는 게
어떤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다면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헤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오래 가서 뭐 죽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꼭 그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헤어질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귀었던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이랑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좋았던 일들을 대체로 설령 마지막에 좀 안 좋았던 뭐 열흘 혹은 뭐 2달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보다 훨씬 좋았던 기간이 아마 기셨으니 그러니까 만나셨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뭐 그걸로만 전 남자친구들 혹은 뭐 전 여자친구들 기억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에 근데 대체로 이제 다 누구나 헤어졌으니까 지금 솔로겠죠. 싱글인 분들이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는 걸 좀 많이 듣게 되는데 뭐 그래서 헤어졌다는 말이 뭐 본인에게는 조금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헤어진 사람, 그러나 그 헤어진 사람을 내가 좋아했던 수많은 순간들, 헤어질 때 잠깐 안 좋았던 것들은 잠시 잊거나 그냥 묻어두셔도 괜찮다. 뭐 그게 훨씬 더 앞으로도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안 좋은 것들 자꾸 기억하는 거, 그 사람들 거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진짜 근데 그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는 본인에 대한 기대, 사람들에 대한 기대, 주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불행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지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든 원래 나는 빈털터리 정도였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한 37, 8쯤에 아마 그때 이제 미국 잠깐 갔다 오면서 이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에 한 3, 40만 원이 이제 전부였는데 그걸 이제 좀 아는 사람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도 알그지가 돼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통장에 1원도 없이 되더라도 그 삶이 뭐 당연히 이렇게 막 해피한 건 아니겠지만 막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현재는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가정이 또 있으니까 뭐 그건 좀 약간 이제 별개로 두더라도 제가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거든. 그리고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없는 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뻔히 그런 사람이겠지 뭐 대단한 인품을 가진 뭐겠어요. 그냥 맨날 저 누구 시샘하고 뭐 누구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당연히 배 아파하실 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아마 실망스러운 행동은 반드시 할 텐데 그래도 별로 실망을 안 해요. 왜냐면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 혹은 뭐 사람들에 대한 기대만 없거나 줄여도 본인의 불행 지수는 매우 낮아질 수 있다. 뭐 이게 꼭 행복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불행한 순간이 줄어드는 게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꼭 우리는 행복할 이유도 별로 없고 행복이 보장된 삶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굳이 이제 뭐 좀 예전 우리 인류 얘기를 꺼내자면 사슴이 매일같이 사자한테 먹힐 그 불안감에 덜덜 떨다가 떨면서 밥 먹고 떨면서 물 먹고 떨면서 짝짓기 하고 얼마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다가 한번 정말 안전하다는 정도가 이제 보장됐을 때 한숨 놓고 잠깐 느끼는 안도감 이런 게 이제 행복일 거예요. 아마 우리 삶도 그럴 거고. 혹은 막 사자한테 막 쫓기다가 사자가 지쳐가고 나가 떨어졌을 때 아유 이제 살았다. 이게 이제 행복일 거라고요.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우리의 행복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도 정말 미친 듯이 살다가 혹은 막 죽을 듯이 고생하다가 아유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한 것 같다. 아유 요 고생은 이제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럴 때 잠깐 행복. 그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막 해피하게 살려면 그럼 마약 맞아야지.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약의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원래 삶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건 아니고 그냥 힘든 고통이 디폴트인 삶에서 잠깐 그걸 벗어날 때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게 그 행복감. 그리고 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조금 뭐 더 자주 있으면 더 행복한 사람인 거고 조금 덜 하면 조금 덜 행복한 사람이고 별로 없으면 그냥 원래 태어난 대로 사는 거고 그 정도니까
뭐 행복에 대한 기대도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말 열심히 하고 나서 됐나? 이 정도 하면서 잠깐 느끼는 게 행복 이런 거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설픈 위로나 공감이 아닌 불편한 질문이 가득한 책을 출간한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생각을 안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 내지는 그냥 의지, 의탁을 하고 흘러가는 게 그분들이 뭐 행복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본인의 결정에 의한,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주입해 주는 것이 그냥 바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효율적으로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점점 누적되다 보면 결국 본인의 삶이 없어지는 결과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감히 책을 좀 쓰게 됐고요. 어쩌면 일부러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했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도를 높여서, 그러지 않으면 제 생각에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랑 한번 좀 더 싸워보자, 혹은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과감하게 얘기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설픈 위로라는 그 부분인데, 전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위로받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 길이라면 뭐 당연히 반대할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과 반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지금 좀 어려운 일 있지만 잘 될 것이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 행복해진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인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힘든 만큼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삶이 더 나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막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겪어야 될 엄청난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혹은 그냥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물론 어른들 잘못이죠. 그러나 그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럼 그 삶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걸 바꿔놔야 되겠죠. 바꾸려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 거고, 어른들은 또 안 바꾸려 할 거고, 그러면 그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한 거를 너네들은 하지 않는 방법들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뭐 책에도 잠깐 비유를 쓰긴 했습니다만 애들한테 계속 사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좋아할 수 있겠죠. 그 사탕 먹으면 당장은 다니까. 근데 그 사탕 때문에 이가 썩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마치 이가 안 썩는 것처럼 지금 단 거 먹어도 그냥 지금 기분만 괜찮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다음 아이들 태어나서 또 사회로 나오면 또 다시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의 자제들에게는 그렇게 괜찮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얘기하냐면 또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엄청나게 뭐 사교육도 시키고, 자신들의 자식은 어디 뭐 유학 보내고 이러면서 가장 첨예한 경쟁 사회에서 가장 남들을 꺾을 수 있는 기술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겐 다 그렇게 지원하거나 제공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은 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현재 사회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고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꽤나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아마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힘든 사람들은 아유 아저씨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치 자신들은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너무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책에 꽤 많이 아마 할애를 해서 적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진짜 나는 팩트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달콤한 말 사람들한테 속삭이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 아마 자식들
누가 통계를 내서 아마 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 혹은 뭐 막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리고 실제 만난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랑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랑 너무 상반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착한 가면을 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내용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뉴미디어, 유튜브 콘텐츠 특성상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게 될 때는 없으셨나요? 그거를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더 좋아할 얘기가 뭔지를 제가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른데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를,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과 다른 것까지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냥 입을 닫는 경우는 있죠.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서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도 괜찮겠다 정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종종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싫어할 말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가끔씩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여러 설화도 있었고 불이익도 꽤나 많이 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박수 받고 하는 거는 제가 체질적으로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리고 그게 적어도 제가 이 지구에 떨어져서 다시 이제 어디론가 갈 텐데 그 뭐 80년 혹은 뭐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삶을 그렇게 나를 속이며 혹은 뭐 나에게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 싫어할 때, 싫어할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이야기를 안 하는, 침묵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아예 반대로 얘기하거나 사람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이 좀 싫어할 걸 알지만 꽤나 내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반드시 얘기를 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정영진 작가님의 정치 성향을 묻는 글이 많은데 작가님의 정치 성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성향,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또 그게 뭐 본능적으로 맞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라벨링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라벨링이 대체로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저는 뭐 굳이 뭐 정치 성향 얘기하자면 한 7, 8년, 8, 9년 전쯤에는 제가 그 손가혁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정영진 저거 손가혁이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참 많이 듣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뭐 이찍이다 뭐 일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저는 제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늘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도를 늘 비슷하게 생각을 해왔고 다만 내가 어느 순간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거나 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당연히 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인을 저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 어떤 정치인에게 마음을 줬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진리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건 난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혹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 성향이 내가 설령 뭐 어느 쪽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 나를 실망시키고 그 정치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과 좀 달라지고 이런다면 저는 그 지지를 굳이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필요한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뽑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애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는 거는 저 사람이 약간 좀 회색인 것 같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하면 빨리 저 사람이 검정색인지 흰색인지를 빨리 밝혀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면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될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든 전쟁을 할 땐 당연히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특히 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100대 0인 경우가 없는 지금 세상에서 어느 100 혹은 어느 0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거는 되게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아이들이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거 좀 해. 그러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이제 보통 뭐 한 3, 4세, 한 5, 6세 요 정도 아이들의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어른까지 돼서 저 사람은 누구 지지자였어? 아니면 어느 당 지지자야?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 사회 전체가 되게 어려지거나 유치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앞으로의 삶이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아마 그 사람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이 쭉 1부터 한 100까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아마 그 사람에게 매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2는 2만큼, 15는 15만큼, 30은 30만큼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쟤는 죄인이야? 아니야? 무죄야? 유죄야?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뭐 한 6개월 살 만큼의 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저거는 또 무죄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런 애매한 것들을 좀 견뎌내는 게 그래도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그 아이처럼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도 아마 제가 좀 책에도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참 어려운데 이게 일단 뭐 전문가에 대해서는 뭐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 뭐 전문가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뭐 이렇게 주워들은 지식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또 워낙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특별히 제 관심 분야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것저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잘 못 참는 성격이고 해서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저 분야는 저 분야대로 조금씩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좋게 평가하자면 21세기 통섭형 인재인 거고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전문 분야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나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좀 넓게 아는 거는 꽤 도움이 좀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하는 일과 제 상황은 잘 맞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사실 그렇게 막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막 기억해주고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굳이 이제 기억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는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할 말은 하는 사람 정도일 텐데 너무 그러니까 꼭 제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자기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것을 마치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마 제가 좀 굳이 얘기하면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네요. 별명은 요즘은 제가 글라스 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제 눈 건강 문제 때문에 선글라스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 방송에서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좀 시커먼 선글라스 색안경 끼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눈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실 때 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건지 이것도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출연하신 분들도 쟤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제가 죄송하긴 한데
여튼 지금은 한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들 그래도 익숙해지셔서 친근하게 그냥 선글라스 줄여서 이제 글라스형이라고도 불러주시고 또 방송에서 혹은 뭐 컨텐츠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거에 대한 반감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선글라스 낀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허용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얼른 좀 눈 건강이 좀 좋아지면 이 색안경 벗고 맑은 눈으로 여러분 사슴 같은 눈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 조금 죄송하고 대신 이제 그 캐릭터로 만들어 주셔서 저의 단점을 장점화 혹은 뭐 저의 단점을 캐릭터화 시켜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사인도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굳이 어쩔 수 없이 누가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선글라스를 그립니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그려서 제 시그니처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거는 요즘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바뀌게 된 생각이나 확고해진 가치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 몇 가지는 있어요. 특히 이제 어느 분야에 탑 혹은 뭐 어느 분야에 정말 정통하신 분들을 제가 쭉 보면 대체로 순수하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하다는 게 뭐 이성을 안 좋아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좋아하는 거에만 몰두하시더라. 다른 거에 잘 관심이 없으시더라. 그거는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가수분들 혹은 뭐 어떤 전문가분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유 왜 이렇게 저런 것도 몰라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와, 얼마나 본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몰두를 했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어느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정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다른 분야는 진짜 잘 모르시더라.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은 모 박사님이신데 그 아내분께서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줘요. 그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하다못해 뭐 통장 개설도 아마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해.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뭐 누구랑 약속 잡는 것도 잘 못하고 정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정도가 되면 정말 대단한 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 혹은 대단한 분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자기의 그 해당 분야 영역을 얘기할 때는 이건 좀 제 약간의 뭐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눈빛이 정말 대단히 반짝거립니다. 여러분은 제 눈빛을 못 보시니까 그걸 못 느끼실 텐데 그분들은 다른 거 얘기할 때랑 자기 전문 분야 얘기할 때랑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신도 있고 뭐 자기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니까 더 그러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적어도 눈빛만 볼 때는 된다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매우 집중력이 뛰어나고 매우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한 여러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제가 전 이제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어중간한 분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니까 자꾸 애매한 이야기 뭐 자꾸 그러니까 말로만 이어지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면서 그 덮어야 되는 여러 이런저런 별 영향가 없는 얘기들로 자꾸 이렇게 말을 이어가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그 잘 모르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럼 이제 그 보는 저도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뭐 한 20-30분 얘기하다 보면 사실 금방 미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고 그분도 아마 불안하실 거고 서로 불안한 건데 그 진짜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뭘 물어봐도 아주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은 더 좋아. 나 그 생각 못했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리 그거 가서 좀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화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전문가들을 잘 만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진짜 그 분야에 이렇게 탁월한 분들 만나는 건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진행자로서는. 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는 3프로TV나 일당백 혹은 뭐 예전에 매불쇼, 요즘에 장르만 여의도 등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컨텐츠 기획자 겸 진행자, 저는 정프로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가 이왕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보셨다면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합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아마 제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 글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이 보실 때 훨씬 더 재미있고 아마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글로 정리할 때는 불필요한 얘기는 가능한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읽는 독자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노력은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꽤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에서 좀 불편했던 여러 질문들이나 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장에 반박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쭉 다 읽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십시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예전에 잠깐 뭐 조금씩 쓴 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제 생각을 담아낸 첫 책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좀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